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년이 큰 어떤 과도기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네. 변곡점이 이제 온 거죠. 네. 여기 옆에 차트 보시면 파란색 선이 위에 이제 파란색 선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고요. 네. 빨간색 선이 선진국 경제 성장률, 네. 노란색 선이 신흥국 어. 이머징 마켓 경제 네. 성장률이거든요. 네. 이게 다 가파르게 꺾이는 모습 보이죠. 내년에. 네. 제가 빨간색 박스 쳐놓은 네. 게 이게 내년인데, 네.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이게 올해를 올해.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밑으로 쭉 성장률이 밑으로 빠지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도 올해 이제 피크를 찍고 내년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하죠. 네. 이제 뭔가 변화의 시점, 변곡점이란 말은 변화의 꼭지점이잖아요. 변화의 꼭지점에 왔는 거죠. 성장률도 좋다가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부터 안 좋아질 거다. 물가도 2022년에 피크 찍었다가 다시 꺾일 내려갈 것이다. 거다. 예, 그렇죠. 이런 변화의 시점에 네. 우리가 이제 투자의 기회를 모색해야 되는 어.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아까도 잠깐 표로 설명드렸지만 G3 미국, 중국, 유럽 세계에서 가장 큰 세 나라의 경제가 다 동반해서 썩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거다. 근데 중국은 조금 살아날 수도 있다. 네.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안 좋은 거죠. 예전에 7% 5% 그쵸. 성장에 비해서는 안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지금 둔화되고 있는데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한 2, 3년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도 그 미국 물가 보여드렸지만 2024년이 돼야 한 2.5%까지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네. 한 2년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나마 이제 미국은 최악까지 안 가는 이유는 팬데믹 때 돈을 가게들이 많이 모아놨어요. 그래서 저축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 이제 좀 통장에 돈이 든든하게 쌓여 있어. 아. 그래서 지금 네. 그렇죠. 소비 경기 안 좋다 그래도 저축이 높다고. 예, 지금 최근에 미국 소비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잖아요. 네. 이게 여전히 돈이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팬데믹 때 집값도 많이 올랐고 주식 가격이 많이 올라서 네. 그 자산들이 또 쌓여 있는 거죠. 네. 미국 가계에는. 그러고 또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제 연체율도 낮아졌기 때문에 소비는 경제는 좀 안 늘어나고. 좋아지지만 소비는 좀 생각보다는 활발하게. 많이 꺼지지는 않을 거다. 네. 그래서 그게 성장률을 그나마 좀 플러스로 버텨줄 거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좀 풀리면서 네.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면서 경제가 조금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다만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이제 간다 그랬잖아요.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거죠. 보십시오. 이 키워드를 저기 신한금융투자가 정리해 놓은 거 제가 그냥 따왔는데요. 네. 2020년만 해도 이제 경제 봉쇄하고 코로나 이제 터졌을 때. 그렇죠. 네. 다들 어려우니까 나라가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네. 공격적으로 부양을 했고 또 보복 소비가 막 일어났고. 근데 이게 이제 2021년이 되니까 조금 괜찮아졌죠.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서 조금 괜찮아졌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 보복 소비라는 게 예. 다른 못하는 제약이 많아지니까 뭐 할 수 있는 소비 쪽으로 소비가 많이 일어난다 이런 건가요? 보복 그런 것도 소비가? 있고요. 네. 이제 팬데믹 때 못했던 것들 있잖아요. 네. 집에만 있으라 그러니까 아. 뭐 어디 가서 여행도 하고 싶고 네. 식당 가서 만난 것도 사 먹고 싶은데 그걸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참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제 좀 풀리니까 보복하듯이 그냥 돈을 많이. 막 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소비가 한꺼번에 이제 확 좋아지는 걸 우리는 보복 소비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백신 접종이 많아지니까 리오프닝이 이제 좀 이루어졌죠. 경제가 이제 약간 일상생활이 이제 회복되는. 네.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거죠. 맞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연준도 인플레가 일시적일 네, 거야라고만 맞아요. 사실 얘기했지. 맞아요. 인플레가 지금처럼 심각할 거라고는 연준도 몰랐던 거죠. 네. 근데 이제 2022년 올해가 되니까 고물가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렇죠. 항상 그러니까 맞죠? 화두가 인플레이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물가 잡으려고 긴축을 폈던 거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긴축을 워낙 공격적으로 하니까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라는 논쟁이 있었는데 이건 지금은 논란이고요. 누구는 경기 침체 온다 그러고 누구는 안 온다 그러는데 이게 내년이 되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거죠. 물가가 완화되고 경기 침체가 내년에 올 수 있다. 네. 그래서 내년은 지금 올해는 모든 사람이 주식시장 투자자나 전문가, 경제 전문가나 다 모든 방어적으로. 사람이 인플레 얘기만 했잖아요. 네. 입에 인플레를 달고 살았죠. 저도 올해 인플레란 단어를 한 100만 번 쓴 것 같은데. 네. 저도 방금 오늘 시황에서 물가 정점에 대한 기대감 이런 그렇죠. 얘기 많이 했습니다. 네. 물가 인플레 얘기를 우리 입에 달고 살았을 네. 거예요. 근데 내년은 이제 그게 아니고 경기 침체 얘기를 입에 달고 살 거다라는 거죠. 영어로는 리세션인데요. 네. 리세션을 달고 살 거다. 그래서 혹자는 리세션 아직 아니야. 침체 아니야. 누구는 야 벌써 침체야. 이걸 가지고 이제 매일 싸우는 일들이 이제 내년에는 벌어질 거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나마 이제 왜 그런 인플레는 가냐 고물가 요인들이 좀 사라지고 있는 거죠. 첫 번째 고물가 이제 요인들. 지정학적 리스크,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원자재나 이런 부분들이 가격이 올라갔죠. 안 되니까 가격이 네.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벌써 어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네. 러시아가 이제 그 경제 성장률이 지금 두 분기째 엄청난 마이너스였잖아요. 어제 3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4%나 나왔거든요. 러시아가. 네. 전쟁은 우크라이나 땅에서 하는데 네. 러시아가 진짜 경기 침체예요. 왜냐하면 네. 서방권 서방에서. 국가들이 계속 경제 제재를 하니까 네. 이게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경제가 마이너스 어려운데. 성장을 계속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비공개로 우리하고 이제 휴전 협상 얘기를 맞아요. 뭐 했다. 뭐 속보로 이 얘기 나왔잖아요.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도 더 이상 못 버티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러시아 젊은이들이 20만 명 이상이 해외로 도피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예비군 소집하니까 가기 20만 명 이상이 지금 해외로 네. 도망가서 노동 인구가 없다라는 얘기까지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경제가 망가질 대로 지금 망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더 길게 끌기에는 푸틴 대통령도 좀 부담감이 굉장히 클 거다. 그래서 네. 이 요인도 사실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 이미 지금 밀이나 이런 옥수수나 이런 곡물은 수출을 하잖아요. 전쟁 중에도 지금 수출할 수 있게 네. 허용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재개한다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리스크는 좀 사라지니까 음. 물가가 좀 안정될 수 있다. 네. 두 번째,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 탄소 중립한다고 하면서 네. 전통적인 석탄 화력 발전소를 막 줄였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뭐 태양광, 수소, 맞죠. 태양광, 수소 발전, 수력 발전, 네. 뭐 풍력 발전. 잘 아시네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시황을 해야 돼가지고.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수율이 잘 안 나거든요. 아직까지. 이제 아직 초기다 보니까 아직 기술력이 떨어지다 공장 보니까. 설립도 다 안 맞죠. 돼 있고. 이걸로 화력 발전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에. 예. 그리고 이제 태양광이나 수력 발전 같은 경우는 현지인들이 막 반대도 많이 하잖아요. 네. 태양광 패널 깔면 뭐 농사가 안 된다 그러고 막 와서 망가뜨리고 뭐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로는 아직 부족한데 그나마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터지면서 네. 이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이 조금 지금 지연되고 맞아요. 있는 상황. 그래서 이제 이것도 물가를 좀 안정시킬 수 있는 요인. 3번째, 공급망 차질이 있었고 물류가 잘 안 되는 것도 지금 풀리고 있죠 많이. 네. 예, 미국에서 항만도 이제 정상화되고 있고 하니까 이것도 이제 물가가 좀 내려갈 수 있는 요인이고요. 4번째, 노동시장 공급이 안 돼서 임금이 계속 올라갔는데 최근에 지금 2달 보면 미국 그 고용 지표 보면 임금 인상률도 굉장히 둔화되고 있는 양상 벌써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흐름도 그렇고 지금 팬데믹에 따른 2년 수요 아까 말씀드린 보복 소비 같은 건데 이미 웬만한 나라는 작년부터 이 일상 회복 다 했기 때문에 보복 소비가 더 이상 이제 나타나지는 않을 거다라는 점에서 보면 고물가가 나타날 수 있는 5가지 요인들이 이미 사라졌거나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는 이제 간다 내년 되면. 네, 근데 생각해 그 이연 수요라는 게 뭐 보복 소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좀 제가 어려운 표현으로 썼는데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이연은 늦춰진다는 뜻이거든요. 아. 수요가 늦춰진다. 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니까 이걸 네. 늦춰진다는 건데 그걸 이제 좀 제가 너무 어려운 용어를 썼네요. 아닙니다. 예. 원래 사용하시는 용어니까 예, 그렇죠. 모르셨겠지만 저는 예, 좀 처음 자주 접하는 단어가 아니다 아니 보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너무 한자어라서. 네. 예. 그래서 이제 물가가 왜 빠지는지는 대충 알겠죠. 네. 예, 그래서 이런 요인들로 이제 물가가 빠진다. 근데 이제 경기 침체는 또 온다라는 거죠. 경기 침체는 왜 오냐? 고용 때문에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잦은 이직, 팬데믹 이후로 이제 직장을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관두고 있잖아요, 지금. 아시죠? 근데 왜 옮기는 건지 저 같은 이 MZ 세대를 말씀하신 건가요? MZ 세대가 그렇고요. 네, 약간 나이 드신 분들도 성향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드신 분들도 네. 건강 문제가 이제 걱정되니까 그냥 정년도 아닌데 그냥 회사로 관두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아예 직장으로 안 돌아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미국도 정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공급이 부족한 이유가 그거고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건강 문제가 제일 크고요. 네. 또 하나는 MZ 세대가 최근에 이제 팬데믹 이후에 네. ESG라 그래서 환경 문제나 뭐 이런 문제에 굉장히 민감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회사 내가 하는 일 자체가 내 적성에 맞지 않아. 이거는 지구를 지키는데 바람직한 일이 아니야. 이러면 그냥 직장을 금방 관두는 거죠. 네, 그것도 그렇고 또 네. 이제 새로 코로나가 창궐 하면서 젊은 친구들이 진짜 주식 코인 많이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요인도 있을 네, 수 있죠. 그래서 거기서 투자를 잘하면 내가 버는 월급보다도 오히려 이런 투자 임금이 훨씬 더 크게 오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 그것도 있어요. 통계 지표로 잡히는데 회사를 옮길 때마다 연봉이 오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연봉 협상을-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아, 잘하시나 봐요. 예. 아니 실제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직장으로 옮기면 옮길수록 임금이 계속 올라가요. 미국은.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쓰려는 노동력을 구하려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안 없다 보니까 네.
직장으로 옮기면 계속 연봉이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재미를 붙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요. 쉽게 관두고 또 그쵸. 직장 옮기고 네. 쉽게 관두고 직장 옮기고. 네. 근데 이게 이제 기업들한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기업들은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교육도 시켜야 이렇게 하잖아요. 교육시키고 비용도 들어가고 또 이분들이 장기간 일해야 생산성이 좋잖아요. 네. 맞잖아요. 우리 아나운서도 네. 잠깐 두 달에 한 번씩 교체하면 네. 그분이 이제 한 달 동안은 적응하는데 그냥 시간 다 보내고 네. 한 달 이제 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딴 사람으로 바뀌어. 그럼 그 사람은 또 이제 한 달 동안 교육. 네. 회사가 안 돌아가죠. 이 자리에 빌어서 말하면 네. 오래 일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 한 달 예. 넘게 받아서 제가 윗분에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오래오래 일일 뼈를 묻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임금이 또 올라가니까 옮길 네. 때마다 임금이 올라가니까 기업들이 너무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쵸. 내년부터 이제 경기도 안 좋다는데 음. 기업들 실적도 안 매출도 좋아지는데 안 나오는데. 비용이 이렇게 늘어나면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러면 네. 이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음. 두 번째는 이제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꾸 이제 직장을 옮기는 사람도 많고 또 이제 원격 근무나 이렇게 기업들이 안 해봤던 근무 방식들이 막 도입이 되면서 맞아. 기존 방식보다는 노동 생산성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이런 요인들 재택근무가 때문에. 좀 코로나 때 많이 맞아요. 일상화돼가지고 맞아요. 재택근무가 적합한 업종이 있는 반면 또 네. 그렇지 않은 업종도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자꾸 재택근무하고 쉬는 날이 많아지면 음. 그런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은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경기가 좀 내년에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네.